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다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거야.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 1위, 업계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성장주들이 요즘 되게 힘든 국면에 있죠. 먼저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꿀 만큼 메타버스에 정말 올인했는데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해졌고요. 주가는 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대중들은 메타버스가 뭔지,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타의 그 메타버스 서비스인 호라이즌 월드가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사용자들의 관심도 충분히 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인 호라이즌 월드는 굉장히 멋진 곳인데 사용자 대부분이 1회 이상 접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한번 접속을 하고 나서는 뭐 2번까지? 굳이? 이렇게 해서 좀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메타의 주가는 작년 9월에 전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타가 왓츠앱도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그런 시장의 탑 SNS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메타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이게 좀 가치주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죠. 벌써 이렇게 된 게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가치주가 됐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주식 지수 회사인 그 러셀이라는 곳은 메타와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을 러셀 1000 가치지수에 편입했다고 해요. 이 러셀 1000 가치지수는 순자산 비율 PBR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지금 저평가된 가치주적 성격인 종목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메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던 성장주들이요, 지금 이렇게 주가 하락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성장주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금리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퍼포먼스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변동하는 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과 차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장주로 분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데 그 기업 가치라는 것이 결국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더 크게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가 더 선방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주가 더 선방합니다. 이게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금리 상승기에는 좀 성장주가 더 크게 나빠진다, 그래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평가 관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성장주와 가치주가 향후에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이 어느 시점에 어떤 크기로 발생하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성장주는 지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으니까. 그리고 먼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반면에 가치주는 지금 어느 정도 잘 벌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그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내 투자 자금 회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성장주가 훨씬 더 멀리 있는 그 시점에 현금 흐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주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의 특성을 채권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성장주는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장기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채권 관련해서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거기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듀레이션은 채권의 잔존만기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채권의 그 원금을 내가 되돌려받는 그 상환 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이 긴 거고요. 듀레이션이 길수록 변동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장주도 이런 장기 채권과 마찬가지로 먼 기간에 내 돈,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테니까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에 따른 그런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과 그리고 성장주의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과 성장주의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서 듀레이션이 훨씬 더 긴 상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상승과 하락의 그 진폭이 훨씬 더 큰 거고요. 이걸 보통 변동성이 높다고 설명하죠. 과거 몇 년 동안에는요, 전염병 때문에 경기가 심하게 침체될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낮은 금리의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자산들이,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는 시점이 저 멀리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었어요. 이를테면 성장주, 그런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메타나 넷플릭스, 테슬라, 페이팔 그런 기업들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듀레이션이 긴 자산, 즉 돈을 회수하는 시점이 저 멀리 있는 자산들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요, 앞으로 얼마간 이런 금리 인상 행진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는데요. 만약에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완전히 둔화되고 그 꺾이고 있다는 완전한 확신이 들 경우에는 연준이 내년 어느 시점에선가 금리 인상 행진을 좀 멈출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언급을 연준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한 8.2% 정도로 3개월 연속 후퇴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같은 금리 상승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할 거예요.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그 자산 가격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반납할 각오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투자한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요, 어느 정도 시간의 완충작용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버티기 시전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그 기업의 독점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분야에서 정말 딱 한두 개 기업만 살아남는데 그 안에 들지 못하면 10년, 20년을 그렇게 줄곧 기다려도 앞으로 좋아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다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거야.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 1위, 업계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완전히 독점적인 기업에 투자하시던가요. 이건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경험하시면서 더 크게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또 변동성 도 굉장히 큰 장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투자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금과 적금이 요즘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그 인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2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뭐 단기간 내가 예적금을 통해서 좀 일정 부분 변동성을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은요, 주식이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에 투자했다가 꽉 물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이 탈출 시기만 노리고 있을 건데요. 진짜 내가 지금 원금만 회복해봐. 바로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내가 팔면 폭등한다 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해도요, 이 거시경제 분위기를 이기는 사업은 없어요. 어느 정도 이 개별 기업의 주가는 지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주식시장의 파도에 주가의 흐름은 역시 흔들리기 마련이고요. 때때로 이 거시경제 매크로에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이게 평소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때가 된 거죠. 이런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성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셔야겠죠. 그런 성장의 흐름은 신문의 헤드라인만 가끔 보셔도 아실 테고요. 그런 성장의 흐름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지금 같은 하락기가 오히려 찐 기회 아닐까요? 모두가 어려워하는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실력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올해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하락기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미국장의 경우는 6개월 동안 비슷한 하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간만에 좀 기지개를 켜고 투자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계속 주식 존버만 했지 신규 투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저도 이제 슬슬 평소에 눈여겨본 그런 몇몇 주식들을 다시 수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하락장 속에서 내던지는 주식이 있을 텐데 그런 주식을 이제 제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장 속에 주식을 내던져서 한 주주에게 주식을 싼 값에 주시는 그런 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